전 세계가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으로 기억하는 이름은 영국의 넬슨입니다. 모두가 넬슨을 떠올리는 그 순간 그녀가 외친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의 이순신 장군. 미군 리더십 프로그램 최종 승인 단계에서 한 한국계 심리학자가 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마디가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죠. 넬슨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 사람이 아시아 출신이라고? 샘이나 실은 술렁였고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엘리자베스 미 육군 리더십 전문 연구기관 CAPL 소속 심리학 박사입니다. 주 연구 분야는 지휘관 붕괴 시 행동 반응인데 말 그대로 전장에서 지휘관이 심리적으로 무너질 때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연구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연구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버지니아의 어둠이 깊게 내려앉았고 커피 한 잔의 온기마저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수십 개의 전투 사례를 분석하던 중 문득 한 이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순신. 처음 보는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군사 자료에서 마주하기는 처음이었죠. 어릴 적 어머니가 자장가처럼 들려주시던 그 이름. 그때는 단지 한국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영웅 설화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전쟁 영웅에 관한 과장된 이야기, 용맹한 장군에 대한 신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12척의 배로 330척을 물리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머니는 항상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마치 그분을 직접 아는 것처럼, 그분의 업적이 자신의 자랑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동화 속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자료를 넘기다 보니 명량해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첨부된 전술 분석 도표. 너무 상세해서 놀랐습니다. 동화가 아니었나? 이게 실제 전투였다는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에 자료를 더 찾아보기 시작했죠. 일본 해군 사관학교 교재에서도 이순신의 전술을 다루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 해군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까지? 이순신이 정말 실존했다면, 그리고 그런 전투가 실제로 벌어졌다면 심리학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적의 우세한 함대 앞에서 어떻게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했을까? 자신의 결정이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은 없었을까? 창가에서 잠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죠.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엘리자베스, 이순신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란다. 그는 완벽한 리더였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죠. 저는 과학자니까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순신 리더십 붕괴 연구의 예외적 사례? 검증 필요. 책상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첫 장을 펼치니 어머니 필체로 쓰인 문장이 보입니다. 엘리자베스, 내 뿌리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이순신을 기억하렴. 경멸하듯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이야기였던 거죠. 하지만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실존 인물이라면 그는 진정 어떤 사람이었을까? 영웅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는 어떤 두려움과 고민을 안고 있었을까? 저도 모르게 장군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이틀 뒤 CAPL 회의실에서는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개관 교수인 제이슨 코널리 박사가 방문해 역사적 해전에서의 리더십 사례를 강의하기로 했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해군사 전문가로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띈 것은 벽면 가득 펼쳐진 해전도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동양의 배들이 그려져 있었죠. 그중 하나는 거북이 모양의 특이한 선박이었습니다. 거북선이라고 하죠.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이슨 박사였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과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님, 드디어 뵙게 되었군요. 당신의 지휘관 붕괴 연구 논문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해전도는? 명량해전의 전술도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하객진 대형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오늘 제 강의의 핵심 사례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제가 이틀 전 우연히 발견한 이름이 오늘 세미나의 주제라니. 혹시 이순신에 관한 강의인가요? 제이슨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하나죠. 한국계이신데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였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저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제이슨 박사는 낮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가득 찬 수치와 도표, 지도들. 명확히 과학적 분석이 담긴 자료였죠. 한 박사 이순신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기록된 전쟁 영웅이었고 패배를 몰랐던 지휘관입니다. 23전 23승이라는 전적을 가진 해군 제독이죠. 그것도 수적 열세에서 말입니다. 강의가 시작되고 제이슨 박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객진 전술의 물리학적 원리 해류와 바람을 활용한 전략, 좁은 수로에서의 전술적 이점. 모두 계산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명량해전 당시 선택한 수로는 독특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적선이 대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이 해협은 폭이 좁아 수적 우세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는 전장을 선택할 때 이미 승리를 설계했던 겁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증거와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거북선의 공학적 설계, 화포 배치의 수학적 계산, 수심과 조류를 고려한 배치도. 거북선은 아시다시피 철갑을 입힌 세계 최초의 전함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효과였죠. 적군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자신감을. 이순신은 기술과 심리를 동시에 활용했던 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르자 제이슨 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해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은 교과서적입니다. 그가 전투를 수행한 방식은 현대 해군 전략에도 유효하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이순신의 초상화와 함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 죽지 말라. 아직 승리하지 않았으니 죽을 수 없다는 의지. 그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 남긴 말로 알려져 있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가 실제였다니.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제 연구 주제와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제이슨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나요, 한 박사? 팩트와 데이터로 가득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문이라도 있으신가요? 이순신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그런 압박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제이슨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당신의 연구 영역이 아닌가요? 저는 전략과 전술을 분석했지만 그의 내면은 아마 당신이 해석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그 말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연구 사례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붕괴되지 않고 오히려 승리로 이끈 리더. 그의 심리를 해부하는 것. 그것이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밤새 이순신 관련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전투 기록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였죠. 특히 명량해전에 대한 기록들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스크린에 펼쳐진 수치들은 분명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12척 대 330척. 말이 안 되는 숫자죠. 이건 불가능한 싸움이었을 텐데.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현대 군사학에서는 공격 측이 방어 측보다 최소 3배의 병력을 갖춰야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방어 측이 공격 측의 127에 불과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문득 제이슨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심리적 원인을 찾아보라고 했죠.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선 수군이 아군 배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순신이 남긴 말이 있었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핏 보면 단순한 현상 보고 같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한 메시지였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완강함, 남은 자원을 세어보는 냉정함,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에 담긴 희망. 이것이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명량해전 당시 이순신의 심리 상태를 재구성해 보려 했죠. 다른 지휘관들이었다면 어땠을까? 대부분은 분명 항복하거나 도망갔을 겁니다.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왜일까? 지도자의 책임감. 중얼거리며 메모를 해나갔습니다. 전투의 공포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에게 패배란 단순히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조국의 패망을 의미했겠죠. 이것이 그를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했던 정신적 지주였을 것입니다. 문득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새벽이 시작되고 있었죠.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생각했습니다. 전장의 리더십. 그것은 곧 고독한 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이순신은 그 고독함이 몇 배로 깊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투의 공포가 아니라 책임감이 리더를 짓누른다는 점에서 이순신은 유례없는 사례입니다. 메모장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심리적 승리였죠.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자신만은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그것이 이순신의 가장 큰 무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동료들에게 이순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 당시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죠. 그는 모든 고통을 자신이 껴안았습니다. 부하들에게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독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그의 의지를 꺾기보다는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제이슨 박사도 참석했는데 그는 뒤쪽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실제로 이순신의 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일기에 토로했지만 병사들 앞에서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일기요? 그의 일기가 남아있나요? 네,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쓴 일기죠. 놀랍게도 그 기록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 분석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역사적 인물의 직접적인 심리 기록이라니. 이것은 제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과도 같은 자료였습니다. 박사님, 그 일기의 영어 번역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공유해드리죠. 그날 밤 저는 이순신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간결했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전투의 긴장감, 부하에 대한 걱정, 날씨 변화에 따른 전략적 고민들, 그리고 떠올리기 싫은 패배의 가능성까지. 모든 것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제 연구 노트에 중요한 결론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점을 이순신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휘관 붕괴 사례만 연구해왔지만 이제는 그 반대 사례도 함께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CAPL에서 초청 강의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제는 극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유지였죠. 강의실은 군 장교들과 심리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미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불가능한 승리의 비밀을 듣고 싶어 했죠. 강단에 올라 준비한 자료를 펼치면서 느꼈습니다. 제 연구가 이제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섰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제게 개인적인 의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존경했던 인물, 그분이 제게도 중요해지고 있었죠. 오늘 저는 역사 속에서 가장 극단적인 심리적 회복력을 보여준 지휘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단순한 전투 기록이 아니었죠. 이순신의 개인사에 집중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과 시련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둔 슬라이드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장에서만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위협한 것은 바다 건너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였습니다. 자료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 그는 이미 군역을 회피한다는 거짓 고발로 곤장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모함을 당했고 결국 임진왜란 중에는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되어 백의종군까지 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그는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장수가 바로 그 나라에 의해 고문을 당하는 상황을. 보통 사람이라면 배신감과 분노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군 장교들은 그 상황의 부조리함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그의 아들이 전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죠. 잠시 말을 멈추고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목이 메어왔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제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신은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순신 장군은 완전히 붕괴되었어야 합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국가적 배신, 개인적 비극까지. 이건 단순한 역경이 아닙니다. 인간 정신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고통이었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 이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한 시점의 기록이었습니다. 남은 배는 고작 12척. 그리고 부하들은 이미 패배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패배를 인정하고 육지로 후퇴하는 것.
다른 하나는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 나서는 것.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전자를 선택했을 겁니다. 잠시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리고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맞이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그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적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다시 일어선 한 사람의 불굴의 의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업적은 전술적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승리였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면 리더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붕괴되는 게 정상인데. 그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박사님, 이순신 장군이 그런 극한의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저는 그것이 사명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억울함과 비극을 뛰어넘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에게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질문 시간이 끝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한나의 지긋한 군 장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좋은 강의였소. 40년 군 생활을 했지만 오늘처럼 리더십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소. 이순신. 참 대단한 사람이었군.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문득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토록 이순신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셨을까?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와 그것을 넘어서는 의지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제 연구 노트에 적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성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서 나온다. 창밖의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이순신의 의지가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지금 여기 제게도 영감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주 제이슨 박사와 함께 해군 전술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전함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마침 특별 전시로 거북선 모형이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110 크기의 모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이슨 박사가 말했습니다. 16세기에 이런 혁신적인 함선을 설계했다는 것이. 거북선 모형 앞에 서서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등 부분은 쇠못이 박힌 판으로 덮여 있었고 앞부분은 용머리 장식이 달려 있었죠. 모형이었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용머리에서 연기와 불이 나오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제이슨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의 일환이었죠. 마치 살아있는 괴물 같군요. 정확합니다. 이순신은 단순히 기능적인 배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포의 상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날 오후 해군 공학자들이 거북선의 구조와 성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거북선은 당시 최고의 함선이었습니다. 철갑을 두른 갑판은 적의 화살을 막아내고 노를 내부에 배치한 설계는 적이 배에 올라타는 것을 방지했죠. 총통과 화포의 배치는 360도 전방위 공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군사공학의 걸작입니다. 한 공학자가 결론지었습니다. 현대 군함의 개념을 500년 앞서 구현한 것이죠.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거북선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방어력? 화력? 아니면 기동성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공학자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제이슨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심리적 요소가 가장 중요했을 겁니다. 거북선의 모든 설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자신감을 주는 것. 이순신은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전투에서 물리적 요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심리적 요소니까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거북선.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겠죠. 패배에 지친 조선 수군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준 구체적인 증거였을 테니까요.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져라라고 말하는 대신 거북선이라는 실체를 보여주었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리더십을 증명한 것입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런 설계를 구상한 이유는 하나예요. 병사들이 그 배에 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그중 하나는 바로 거북선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상징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상징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이순신의 성견지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CAPL에서 거북선에 관한 심리학적 분석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리더십의 실체와 거북선이 전투 심리에 미친 영향이었죠. 많은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거북선의 진정한 힘은 철갑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념이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이순신은 그 신념을 나무와 철로 구현해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이었죠. 세미나 중에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한 박사님, 현대 군사 장비에도 그런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첨단 장비가 주는 것은 기능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거죠. 이순신은 그 원리를 4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이슨 박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순신의 전술과 리더십에 관해 더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심리학적 측면에서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열정적인지 궁금하군요. 처음에는 그를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왜일까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니면 연구자로서의 호기심? 그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이슨 박사님, 제 연구는 지휘관 붕괴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 사례를 분석해왔죠. 하지만 이순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제이슨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했군요. 한 박사는 어두운 것 대신 빛을 연구하고 싶은 거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붕괴가 아닌 회복력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이순신은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거북선 모형을 주문했습니다. 제 책상에 두고 매일 보면서 리더십의 실체화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희망과 신념의 상징을 만들어낸 이순신의 지혜를. 그것은 현대의 리더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세계 해군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데 왜 서양 군사 교과서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될까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을 제이슨 박사에게 물었죠. 그건 복잡한 문제입니다. 제이슨 박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누군가의 관점에서 기록되니까요. 특히 패배한 측의 기록은 의도적으로 누락되기도 합니다. 그의 연구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박사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이건 1982년도 일본 교과서입니다. 번역본이죠. 여기에는 흥미로운 편집 역사가 있습니다. 책을 펼치자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관련 자료가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순신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축소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일본의 패배를 부각시킨다는 것이었죠. 말도 안 됩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운다고요? 불편함이 아닙니다. 제이슨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적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본 해군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패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 말이 오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정신적 승리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날 CAPL의 국제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군사 교과서와 역사책에서 이순신에 관한 기록을 찾아봤죠.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해군 전문 서적에서는 이순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일반 역사책에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순신의 가치를 알았지만 그 지식이 대중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던 거죠. 왜일까요? 전략적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슨 박사가 몇몇 자료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건 러시아 해군사관학교의 교재입니다. 여기 동양의 넬슨이라고 이순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넬슨보다 200년이나 앞선 인물인데요. 약간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박사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박사님께 이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역사의 정확성을 위해 이순신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해야 하니까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왜 특정 인물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인물은 잊히게 하는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선택일까요?
제이슨 박사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해도 될까요? 만약 이순신이 서양 사람이었다면 그의 이름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제이슨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넬슨, 나폴레옹과 같은 반열에 올라 있을 겁니다. 모든 군사학교에서 그의 전술을 가르치고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을 테죠. 그만한 업적을 가진 인물이니까요. 그 말에 묵직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그리고 군사 심리학자로서 이순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지우려 한 이유는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군요. 기억조차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일본은 알았던 거예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잠겨 연구 노트에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다음 날 CAPL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역사적 인물의 심리적 영향력이었습니다. 제 발표 차례가 되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400년 전 살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한 전략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발표 중에 일본 해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순신의 전술, 그의 리더십, 그리고 왜 그의 이름이 일부 역사책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했죠. 적에게 두려움을 주는 가장 큰 무기는 때로 총과 칼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입니다. 패배의 기억, 좌절의 기억. 이순신은 바로 그런 기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러시아 군사 역사학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이순신에 관한 더 많은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러시아 해군사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러시아,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이순신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게 된 것이죠. 지워진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이순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잊혀질 위기에 처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순신은 우리의 자랑이자 세계가 알아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순신의 이야기가 이제 다시 세상에 알려질 것이라는 징조처럼 말이죠. 역사의 침묵을 깨는 것, 그것도 하나의 싸움이다. 이 문장을 제 연구 노트에 적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의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분의 리더십과 전략을 현대에 다시 조명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23번의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전사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승리는 그의 생명을 대가로 치러진 것이었죠. 제이슨 박사와 함께 노량해전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도와 전투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죠. 1598년 11월 19일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가 퇴각하는 일본군을 추격했습니다. 제이슨 박사가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순신은 적이 도망가게 놔두지 않으려 했죠. 7년간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는데 왜 그렇게 위험한 추격을 감행했을까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는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량해전의 기록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쟁은 사실상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하고 있었고 더 이상의 전투는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순신은 마지막까지 적을 추격했죠. 왜였을까요? 야간의 전투 기록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이 전사하기 직전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새벽녘 그는 왼쪽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도 그가 남긴 말이 있었죠. 전쟁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 말을 읽는 순간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전투를 생각하다니. 이건 단순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완벽한 직업 정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의 자세였죠. 연구실 벽에 노량해전의 지도를 붙이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을까요? 7년간의 전쟁, 수많은 시련,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의 순간. 그리고 그 순간에 찾아온 죽음. 다음 날 CAPL에서 전장 지휘관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전투 중 전사한 지휘관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자리였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은 전쟁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죽음의 순간에도 승리만을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임무 완수를 우선시한 것이죠. 참석자들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한군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한 박사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했을까요? 보통은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데 말입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저는 이것이 평생의 훈련과 각오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면화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임무의 완수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제이슨 박사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눴죠. 한 박사, 이순신의 리더십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많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특히 그의 내면 심리적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이슨 박사는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때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것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니까요. 이순신은 그런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순신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전투,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은 리더였다. 마침내 노량해전에 관한 분석을 완성했습니다. 전략적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추격전이었지만 심리적 측면에서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리더의 모습이었죠. 다음 날 CAPL 연구팀과의 회의에서 재분석을 발표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의 선택은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도덕적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을 명령한 것이죠. 회의 후 한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한 박사, 당신은 이순신 연구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연구가 저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성공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몸을 던져 보여주는 헌신입니다. 이순신은 그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400년 전 노량의 바다 위로 지던 해와 같았을까요? 그날의 해를 마지막으로 본 이순신.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승리만을 생각했을까요? 노량해전,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한 위대한 리더의 마지막 증언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리더십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책임인지, 진정한 헌신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이순신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하며 끝내지 못한 그의 싸움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세계가 그의 리더십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6개월, 마침내 이순신 장군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의 불굴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의 200페이지짜리 연구였죠. CAPL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의 정신적 붕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사례는 그 반대를 보여준다. 외부적 압박이 클수록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리더십의 모델. 제 글을 읽으면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통해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정신적 회복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이슨 박사였습니다. 한 박사,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국제군사심리학 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특강을 요청해왔습니다.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 연구가 인정받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업적이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박사님. 이 모든 게 선생님의 도움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열정과 통찰력이 이 연구를 빛나게 했어요. 특히 심리학적 분석은 기존 군사 연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지니아의 가을 하늘이 맑게 펼쳐져 있었죠. 문득 한국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 휴가를 내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우뚝 서 있었죠. 높이 솟은 동상 앞에 서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장군님. 동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칼을 쥔 단호한 모습, 먼 곳을 응시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제가 연구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리더. 그의 앞에 서니 왠지 모를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산의 현충사, 통영의 한산도, 그리고 명량의 협까지. 각 장소마다 그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량의 협의 서자, 그날의 전투가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좁은 해협, 빠른 조류, 그리고 압도적인 수의 적함. 이곳에서 그는 12척의 배로 330척을 맞아 싸웠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장군님. 여행의 마지막 날 다시 광화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작은 종이에 편지를 써왔죠. 이순신 장군에게 전하는 저의 마음을 담은 편지였습니다. 동상 앞에 서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저는 한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통해 장군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장된 영웅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구를 통해 장군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군님은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이셨습니다. 장군님의 리더십,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저는 이제 장군님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려 합니다. 당신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캡틴. 편지를 마치고 고개를 들어 동상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이순신 장군의 모습이 더욱 웅장해 보였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국인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외국분이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이렇게 정성껏 인사를 하시다니 감동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국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제 연구 주제이자 제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젊은이가 우리 역사를 기억하고 연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신이니까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CAPL의 최종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가장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의 책임감입니다.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려 했습니다. 개인적 영광이나 안위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을 바친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한 단계를 마무리했지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탐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이순신 장군도 저 별들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빛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였다는 것을. 어깨가 으쓱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제가 세계에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리더들에게. 연구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당신의 리더십은 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이제 제 연구가 당신의 이름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그의 리더십을 세계에 알리는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